변호인단 내부에서 좀 갈등이 있다면서요? 변호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데 이건 어떤 부분입니까? 사실 탄핵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그렇고 변호인단이 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은 계속 많은 국민들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특히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보면 이 구치소에 접견을 가는 것도 유영하 변호사 혼자 가고 조사에 참여도 유영하 변호사 혼자 합니다. 네. 조사 참여를 유영하 변호사 혼자 하는 건 그럴지 몰라도 접견은 여러 변호사가 들어가서 같이 전략을 짜야죠. 예. 근데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한테 얘기를 들으면 이제 일단은 이 내부에 서성원 변호사님이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네. 정보를 다 독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총 9명인데 예. 그럼 변호인단에게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이나 이 내용들을 전달을 하고 네. 여기서 전략을 짜서 뭐 결론을 내서 들어가야 될 텐데 유영하 변호사 박 전 대통령 그냥 모르쇠 아니다 전략으로만 일관하고 세세하게 뭔가 객관적인 증거가 나왔을 때 돌파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다른 변호사들하고 상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변호사들이 할 게 없잖아요. 그럼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이 그래서 되니까 사임계 제출을 검토한다는 사임계 얘기가 제출을 나왔군요.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제가 그쪽 변호인단이라고 가정을 할 때 예. 제가 할 게 없는데요. 할 게 없는데 뭐 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들 내부에서 불만이 나오는 거고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거고 예. 전략 자체가 잘못돼서 계속 이렇게 가면 이거 실제로 진짜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안에 변호인단 내부에서 공공연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 변호인들이 뭐 수임료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이제 하시는 분들인데 아마 초기의 분위기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초기에 이제 변호사들이 회의를 하면 그래서 이제 조금 그래도 중립적으로 보는 분들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받읍시다. 예를 들어서 뭐 특검 수사를 받읍시다. 뭐 헌법재판소에 나갑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야지만 좀 그래도 법률적으로 접근하는 게 있었는데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는 무조건 대통령은 무죄입니다. 뭐 이렇게만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갑론을박이 벌어지다 보니까 예. 물론 최종 선택자는 결국 이제 박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이제 변호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를 하면 그 중에서 내가 누구 걸 선택을 하느냐는 이제 박 전 대통령 입장인데, 근데 문제는 박 전 대통령의 시종일관 사실 이제 유영하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2007년 선거부터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BBK 그때 이 마타도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예. 흑색 선전 이걸 담당을 했었습니다. 네거티브 검증팀을 네거티브 했다는 거죠. 검증팀을 하면서 그때 본인이 돈을 들여서 직접 미국까지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충성도를 많이 보여줬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도 하여튼 유영하 변호사가 출마한다는 데는 박 전 대통령이 몇 번씩을 가서 선거운동을 해주고 했는데 결국 뭐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만큼 이제 애정을 보여왔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즉 충성도를 가지고 놓고 따져버리니까 네. 결국 변호인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법률가들은 냉철하게 법률적으로 봐야 되는데 충성도를 갖고 거의 판단하다 보니까 결국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나머지 변호사들이 도저히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뭐 특수성이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박 대통령의 소통 방식에서 찾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취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소통 방식이 그대로 드러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경우 빼놓고 지난번에 헌재 그 박 전 대통령의 이제 대리인 단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오죽하면 각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그때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을 거라고 저는 예. 생각돼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가장 소통 방식이 잘 되는 한 변호사 옆에 두고 나머지 변호사들은 거의 들놀이 하듯이 서듯이 그렇게 변론을 하고 그렇게 변호사들끼리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각자 의견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통일이 안 되니까 결국 나중에 가면은 원래 우리는 그냥 각자 변론을 하는 거다. 그리고 한 사람은 아스팔트로 가고 한 사람은 변호한다고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한 사람의 머리보다 두 사람의 머리가 좀 더 낫고 세 사람 모이면 더 낫고 9명쯤 모이면은 정말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좀 더 법리적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결국은 박 전 대통령이 믿을 만한 사람만 믿고 그 사람은 또 지금 유영하 변호사일 수밖에 없는데 유영하 변호사는 박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걸 가지고 다른 변호사들한테 일종의 뭐라 그러냐. 이것도 갑질에 해당이 되나요? 그러니까 소통한 내용을 다른 변호사들하고 제대로 또 소통을 안 하고 예, 예. 그러니까 다른 변호사들은 정말 우리는 여기 뭐하러 왔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근본적인 원인은 박 전 대통령의 소통 방식으로부터 비롯된 일이다 이런 네. 생각을 할 수밖에 근데 없습니다. 이제 탄핵 심판 때는 일견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탄핵 심판이라는 것 자체는 완벽한 법률적 의미의 판단이라기보다는 약간 정치적인 요소, 여론도 좀 어느 정도 네. 필요하거든요. 예, 예. 이제 그래서 정치적으로 접근했던 것 같은데
하지만 검찰 조사하고 형사 재판은 아예 다르죠. 이건 순수하게 완벽하게 법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정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도 지금까지 이제 얘기가 나온 게 다른 변호사들이 이번에 검찰 조사 처음 받을 때 이제 예상 답변 같은 것들을 만들잖아요. 그 유영하 변호사하고 따로 만들어서 예. 유영하 변호사 걸로 들어갔다는데 그냥 객관적인 증거가 나와도 무조건 모른다, 아니다 이걸로만 일관을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네. 명확한 객관적인 증거나 진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을 하면 나중에 법정에서 판단이 이제 나올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어가면서 양형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예. 많아요. 그러니까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지금 검찰 조사나 형사 재판은 달리 해야 될 텐데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는 것. 네. 그거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도움되지 않는 방식을 왜 끌고 나가느냐. 네. 여기에도 나름의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번 재판을 그냥 일반적인 사법 재판이 아니라 정치 재판으로 끌고 갈 의도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재판이 끌고 갈 때 대법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1년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쯤 되면은 사실 사면 얘기도 나올 거고 정치 지형도 바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런 상태를 계속 끌고 나갈 경우에 언젠간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그 전에 내가 만약에 혐의를 인정을 해버리면 그때 가서 사면 받을, 물론 이제 다른 차원의 문제로 사면을 결정하겠지만 그때 가서 사면을 요구할 권리, 요구할 어떤 목소리 예. 이런 것들도 정당성도 떨어질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돼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는 최대한 부인하고 마지막 대법원까지 시간 가고 그 가운데 뭔가 좀 정치적 재기를 노리는 그런 전략이 같이 숨어 있지 않나 이렇게 예.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모르쇠로 일관한다거나 남 탓을 하는 것 자체가 최선의 전략이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 저 서성근 변호사님 발언은 저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예. 뭐냐면 이게 지금과 같은 변호 방식으로 징역형도 나올 수 있다. 네. 그럼 이게 변호 방식을 바꿔가지고 만약에 그럼, 인정할 거는 예. 인정하고 부인할 거는 부인하면 징역형이 안 나옵니까? 징역형은요, 이게 뇌물은요, 징역 10년 이상이에요. 10년 이상. 이 말이 이게 아무리 자백을 해도 판사가 장량 간격을 최대한 해도 5년 이상이고 예. 3년이 넘으면 집행유예가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저는 어차피 이게 다른 범죄는 징역 뇌물에 묻어가는 거 형량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범죄 13개에서도 13개를 다 합치는 게 아니고 미국처럼 예. 병과주의가 아니고 뇌물죄에서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끝까지 대통령 부인할 수밖에 없지 인정할 거 인정하면 예. 그럼 징역이 안 나오면 뭐 벌금이 나오거나 무죄가 나옵니까? 집행유예가 나옵니까?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게 않다는 저 거죠. 발언은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게 하나만 저 대통령 변호인 측에 대해서 뭐 옹호는 아니지만 예. 예를 들어 이게 이재용 변호사 있잖아요. 네. 이재용 부회장의 그 변호인단 예, 예. 태평양에 그 아주 거물급 정말 저도 존경하는 분이 몇 분 있던데 네. 이런 호화 변호인단이 8분이 했는데 구속영장 발부됐잖아요. 그런데 뇌물 준 사람은 아주 가벼운 범죄로 영장이 발부됐어요. 그러면 이 뇌물 받은 사람이 영장 발부된 게 변호인 탓인가? 저는 항상 이게 본질은 국정농단의 실체고 변호인은 부차적인 건데 저희가 너무 변호인 가지고 예. 방송에서 좀 왈가왈부하는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저도 이해는 되는데 이제 부인을 해도 부인의 방식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명백한 증거가 나올 때 인정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럼 부인을 해도 법적으로 부인을 해야 되는데 아. 감성적 정치적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경제 공동체 관계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현재 그 삼성동 자택을 지금 최순실과 임순례 씨가 임선희 씨. 임선희 씨가 예. 구입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 그 부인하는 방식은 그러면 이 돈을 장충동 집을 팔고 이제 그 돈 가지고 했다라는 그 정도인데 예. 거기 돈이 4억이 비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나머지 자료를 찾아서 정리를 예. 하던가 그런 부인하는 방식에도 좀 그 약간 방식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부인에도 신빙성이라는 게 있고. 네네. 근데 지금은 전혀 부인의 신빙성을 찾을 수 없는 방식의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뇌물죄 인정 못하죠. 뇌물죄는 인정을 하면 정말 말 그대로 그거는 뭐 20년형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예. 부인을 하더라도 뇌물죄는 법리적으로 다툴 게 워낙 많으니까 네. 이 다툼의 방식을 바꿔야 살아날 길이 생긴다라는 게 이제 서성원 변호사의 얘기인 네. 거고 유영하 변호사는 뭐가 나와도 무조건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로 일관하는 방식을 택하다 보니까 변호사들 내부에서 서로 이제 의견 대립이 있는 거라는 네. 네. 서정 변호사 말씀은 이제 뭐 변호인단의 방식 자체가 본질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방송에서 그거를 다루는 이유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변호인단이 변호에만 총력해야 되고 주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저희가 오히려 알지 못하는 법률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할 것으로
저희는 그동안 기대하고 예상을 해왔는데 그거와는 반대로 뭐 탄핵 심판 때부터 비롯된 어떤 뭐 여론전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더 치중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게 아닌가. 이런 반문도 근데 가능한 왜냐하면 것 이게 같아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이 탄핵까지 된 상황에 대해서 그럼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어떠한 변론을 하는 것인지 또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어떤 사법체계나 이런 데서 합당한 것인지 이런 문제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관심사일 수밖에 없고 특히 또 이제 내부에서 저런 이제 논란 자체가 이미 불거져 나온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잘 진행되면 모르겠지만 내부 비밀 변호사들부터 사실은 이제 지금 거의 연락이 안 되는 상태가 되는 분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예. 특히 또 지난 이제 헌법재판소의 그때 대리인단이 보여준 모습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과연 저분들이 어떤 법률적인 대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자신들만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런 의심들을 많이 샀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모습 자체가 결국 이제 박 전 대통령 모습으로 투영돼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변호인들이 어떻게 쓰느냐. 지금 아마 박지만 씨 동생인 박지만 회장도 변호인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도 예.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자꾸 이제 바꾸려고 하는 것인데 네. 근데 결국 뭐 당사자가 뭐 싫다고 하면 뭐 안 되는 일이니까 예. 결국 뭐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렇게 그냥 가긴 갈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물론 이게 변호인단을 응원했지만 좀 네. 아쉬운 점도 몇 가지 있어요. 예. 세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게 모든 출석을 만료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1차 검찰 수사든 헌재든 특검이든 네. 출석은 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게 국가기관의 수사에는 적극 협조하는 게 그게 맞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항상 이게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야기해야 돼요. 이 말은 이게 정치투쟁이나 장외에서 변론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 김평우 변호사나 서석구 변호사가 이런 태극기 집회 이건 아쉬움이 있고요. 저는 세 번째 가장 큰 문제가 각자 대리 문제예요. 네. 각자 대리는 이게 우리 민법에서 보면 대리인이 여러 명 있을 때 각자가 다 정권 대리한다 이런 문장인데 이런 이제 그 탄핵 재판이나 형사 재판은 변호사들끼리 긴밀히 소통하고 대통령 소통을 해서 하나의 통일된 입장을 내놔야 되는데 각자 대리해서 자기 마음대로 깊이 신청도 마음대로 하고 이러면 이게 바로 중구난방이 돼버려요. 따라서 이게 이런 세 가지 저는 아쉬운 점도 있다고 봅니다. 예. 네. 변호인단에게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이나 이 내용들을 전달을 하고 네. 여기서 전략을 짜서 뭐 결론을 내서 들어가야 될 텐데 유영하 변호사 박 전 대통령 그냥 모르쇠 아니다 전략으로만 일관하고 세세하게 뭔가 객관적인 증거가 나왔을 때 돌파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다른 변호사들하고 상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변호사들이 할 게 없잖아요. 그럼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이 그래서 되니까 사임계 제출을 검토한다는 사임계 얘기가 제출 나왔군요.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제가 그쪽 변호인단이라고 가정을 할 때 예. 제가 할 게 없는데요. 할 게 없는데 뭐 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들 내부에서 불만이 나오는 거고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거고 예. 전략 자체가 잘못돼서 계속 이렇게 가면 이거 실제로 진짜 징역 근데 문제는 박 전 대통령 시종일관 사실은 이제 유영하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2007년 선거부터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BBK 그때 이 마타도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예. 흑색 선전 이걸 담당을 했었습니다. 네거티브 검증팀을 했다는 네거티브 거죠. 검증팀을 네. 하면서 그때 본인이 돈을 들여서 직접 미국까지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충성도를 많이 보여줬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도 하여튼 유영하 변호사가 출마한다는 데는 박 전 대통령이 몇 번씩을 가서 선거운동을 해주고 했는데 결국 뭐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만큼 이제 애정을 보여왔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즉 충성도를 가지고 놓고 따져버리니까 네. 결국 변호인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법률가들은 냉철하게 법률적으로 봐야 되는데 충성도를 갖고 거의 판단하다 보니까 결국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나머지 변호사들이 도저히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뭐 특수성이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박 대통령의 소통 방식에서 찾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취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소통 방식이 그대로 드러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경우 빼놓고 지난번에 헌재 그 박 전 대통령의 이제 대리인 단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오죽하면 각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그때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을 거라고 저는 예. 생각돼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가장 소통 방식이 잘 되는 한 변호사 옆에 두고 나머지 변호사들은 거의 들러리 하듯 네. 변호인단 내부에서 좀 갈등이 있다면서요. 변호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데 이건 어떤 부분입니까? 사실 탄핵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그렇고 변호인단이 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은 계속 많은 국민들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특히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보면 이 구치소에 접견을 가는 것도 유영하 변호사 혼자 가고 조사에 참여도 유영하 변호사 혼자 합니다. 네. 조사 참여를 유영하 변호사 혼자 하는 건 그럴지 몰라도 접견은 여러 변호사가 들어가서 같이 전략을 짜야죠. 예. 근데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한테 얘기를 들으면 이제 일단은 이 내부에 서성원 변호사님이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네. 정보를 다 독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총 9명인데 예. 그럼 변호평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이제 안에 변호인단 내부에서 공공연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사실 변호인들이 뭐 수임료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이제 하시는 분들인데 아마 초기의 분위기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초기에 이제 변호사들이 회의를 하면 그래서 이제 조금 그래도 중립적으로 보는 분들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받읍시다. 예를 들어서 뭐 특검 수사를 받읍시다. 뭐 그다음 헌법재판소에 나갑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야지만 좀 그래도 법률적으로 접근하는 게 있었는데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는 무조건 대통령은 무죄입니다. 뭐 이렇게만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갑론을박이 벌어지다 보니까 예. 물론 최종 선택자는 결국 이제 박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이제 변호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를 하면 그 중에서 내가 누구 걸 선택을 하느냐는 이제 박 전 대통령 입장이